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김상천 문예비평가의 올바른이라는 명명법, 이런 제목의 실론을 소개하면서 문을 열까 합니다. 교과서의 이름을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로 명명하기로 했다. 내 눈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기서 올바른이라는 수식이 간단하지 않은 기호임을 보게 된다. 우선 올바른의 정치적 기원부터 살펴보자. 올바른은 원래 단순하게 오른쪽을 가리키던 라이트가 정치적 의미를 얻게 됐다. 그 계기는 프랑스 혁명이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열린 국민공회에서 왼쪽에 급진적인 자코뱅당, 오른쪽에 보수적인 지롱드당이 앉았다. 당시 자코뱅당은 소시민과 민중을 대변하면서 강한 중앙집권과 사회복지를 강조했다. 반면에 지롱드당은 부르주아 계급을 대변하면서 지방분권과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좌파는 진보적인 평등주의 철학에, 우파는 보수적인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출발했다. 이후에 프랑스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우파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자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게 될 언어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자연, 우파가 옳다, 우파가 정의다, 우파야말로 공정하다라는 의미가 덧붙여지기 시작했다. 즉 권력을 장악한 계급이 언어까지 장악하고 우파가 올바르다는 식의 특정한 시각으로 인식하도록 한 것이다. 올바른이란 이름 붙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다. 여기에는 그 이상의 무서운 권력의 코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가치의 제도화다. 물적 자산 그리고 권력을 획득한 그들이 영원히 지배적으로 그들의 자산과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하고 재생산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숨은 듯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는 노골적인 폭력이 아니라 제도적인 폭력이자 비가시적인, 눈에 띄지 않은 상징 폭력의 한 형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네, 다소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맥락은 다 이해가 되셨지요. 올바른 역사 해석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역사 해석만이 옳으며 따라서 이것만 믿으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대중에게 또 학생에게 강제하는 자들, 불의했던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기득권을 대대로 이어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이라는 말에 감춰진 엄청난 음모와 정치성, 우리는 이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연지연 곰탕 돕자 말씀드렸습니다. 뭐 많이 돕자는 것도 아니고요. 31그릇 중에 29그릇을 우리가 대신 보존해주자, 이런 취지로 많이 주문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1000그릇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심정입니다. 정의 심리 여직원을 미행하고 이틀치나 감금시킨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야당이 화적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가 비밀리에 운용했던 TF가 정권 차원의 국정화 추진 비밀팀으로 보인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할지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의원총회도 소집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야당 의원들의 TF 사무실 앞 대치를 공무원 감금 행위로 규정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은 김무성 대표 또 서청원 최고위원의 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정선임 절차에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야당 추천의 장주영 KBS 이사의 말이었습니다. 장주영 이사, 민변회장 지낸 분이죠.
KBS 이사회는 어제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을 KBS 차기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습니다. 고대영 후보자는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특보방송 편파, 용산 참사 축소 편파, 이런 편파 방송을 이끌어내서 90% 이상의 불신임을 받을 정도로 기자들에게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공영방송이 총선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의 국영방송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주 만나고. 금강산에서 두 차례로 나눠 열린 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65년을 기다려왔던 가족들에게 꿈같은 2박 3일이었겠지만 헤어짐의 순간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래서 현재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남쪽에만 6만 6천여 명인데 남북 각각 100명이 만나는 지금의 상봉 방식으로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측도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리충복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 발언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남북관계 진전에 달린 만큼 남북이 합의한 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홈에서 일성을 좀 잡았고 더군다나 역전놀이 해가지고 분위기를 가져온 것 같아요. 프로야구 삼성이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두산에게 역전승하면서 먼저 1승을 챙겼습니다. 삼성은 넉 점 차로 뒤지던 7회 나바로가 추격의 석점 홈런을 터뜨렸고 이어서 두산 내야수 오재일의 실책으로 2점을 추가해서 9대8로 승리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차과장 중고차, 코골이 119,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과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매년 예산안 처리를 요청하는 시점에 시정연설을 하겠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공약한 바 있었죠. 자, 올해도 하는 시정연설이지만 올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오늘 연설 때 보수 우익단체 회원 80여 명을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민일보 보도가 주목됩니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 말을 빌린 건데요.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80여 명의 참관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 이들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통보해 왔다. 이렇게 밝혔는데 말이죠. 국회 시정연설에 외부 참관인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요. 자, 그런데 초청된 인사 일부는 국민행동본부 회원들입니다. 이 단체 2001년 예비역 육군 대령인 서정갑 씨 주도로 결성이 됐는데 극우 인사로 분류되는 서정갑 씨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영정을 탈취한 바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시정연설에서 이들을 초청한 것이 국정화 반대 여론이 우세지니까 역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자리에 청와대가 보수단체 회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박수 소리를 좀 키우려고 부른 걸까요?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만 국민 예우한다. 이런 뜻은 또 아닐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1일 점검회의를 하고 관련 사항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TF팀에게서 보고받아온 것을 시인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 기자 질문에 대해 교육문화수석실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한다 할지 이런 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국정화 작업에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한 그런 정황을 인정한 셈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TF 구성 운영 계획안 문건을 보면 TF팀 상황관리팀의 업무에 BH, 즉 청와대 1일 점검회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청와대에서 1일 점검회의가 열리고 국정화 TF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야당이 그제 오후 서울 대학로에 있는 TF팀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오석환 TF단장이 청와대 보고를 위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고 도종환 의원은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국정화의 몸통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청와대 쪽은 소관부서는 교육부다 이러면서 선을 그어왔었지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청와대가 별도의 지침을 하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행정예고 훨씬 이전부터 청와대의 진두 지휘 아래 국정교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정권 인수 인계 기간에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서류 태우는 겁니다. 예. 어제 저녁 6시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작업을 하기 위한 정부의 비밀 조직으로 의심받고 있는 TF팀 직원 3명이 퇴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현장에 찾아온 이후 22시간 만인데요. 자, 그런데 한겨레 취재진이 이 건물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한겨레를 비롯한 각종 언론사의 이름과 피읍, 시읒, 예, 이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이름이 담긴 파쇄 문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단위로 잘게 파쇄된 수천여 장 분량의 문서에는 좌편향, 그리고 어버이연합, 그리고 SNS 국정화 지지활동 등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수상하지요? 경향신문 기사 또 보겠습니다. TF에서는 검정교과서 필진과 국정화 반대단체 동향을 파악, 추진한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전화해서 특정 출판사의 교과서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전화가 걸려온 번호는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가 아니라 TF가 작업 중인 서울의 국립국제교육원이었습니다. 전화한 이모 주무관은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공개한 TF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앞서서 지난 17일 오후에는 이 TF팀의 최모 연구관이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열리는 국정화 반대 범국민대회장을 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TF 21명의 소관 업무표에서 이 사람의 업무는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TF는 최근에 적극적인 국정화 반대 운동을 펼쳐온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 색깔 공세를 펴는 작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도종환 의원이 공개한 TF 업무 범위는 지필진 구성도 있죠. 지필진 구성, 사실 국사편찬위원회에다가 넘겼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이죠. 이 지필진 구성을 이 TF 업무 범위 안에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또 언론 동향 파악과 언론 기고, 패널 섭외 이런 여론전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은 역사교육 지원팀 활동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비고 차과장 최우진수라세요? 네, 저는 허위 또 미끼 매물은 팔아본 적 없습니다. 합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해서 정직한 중고차 딜러로 소문난 저 차과장이 도대체 무슨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건지. 헐, 그걸 몰라서 묻는다는 말입니까? 네? 중고차를 판다면서 왜 새 차를 파냐 이겁니다. 지금 새 차를 산 사람들이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면서 차 과장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니냐고요. 차 과장 중고차, 새 차와 다름없는 최고의 중고차만 팔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구매해 왔습니다. 010-5556-6885, 010-5556-6885로 차 과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신 나간 새누리당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다시 감금시켰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어제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당연히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TF 근무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서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못 나오게 하는 작태가 벌어졌다. 기가 막힌 심정이다라고 말했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에게도 국회의원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일하겠다는데 범죄자 취급하고 불법 감금하고 이것이 국회의원이 할 일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 의원들은 면담을 요청한 채 묵묵히 기다렸을 뿐 출입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채 나오지 않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감금했거나 경찰들이 감금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금과 감금의 의미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사교과서를 바꾸겠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김무성 대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2012년에는 먹혔으니까 또 써먹는 거 아니겠어요?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몰래 운영된 TF 조직의 업무 내용이 드러날까봐 공무원들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것을 불법 감금이라고 억지를 펴는 것.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새누리당의 압권은 또 있습니다. 교육부가 비밀리에 운영해온 TF가 들통나니까 새누리당이 적반하장식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비밀 TF를 폭로한 야당 의원들을 화적대에 비유했고요. 현행범이기 때문에 즉각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등 막말까지 동원해서 필사적으로 반격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한수를 더 떠서 화적대니 난신적자니, 어려운 말이죠. 난신적자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화적대, 난신적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야당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이 정신 차려야 한다. 부끄럽다. TF 운영 사실을 외부에 노출시킨 일종의 세작 같은 공무원도 이번에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합법적인 업무인데 세작이라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겨레 사설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TF 관련한 소식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이란 TF 따위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개인 신념을 정책화하려 애꿎은 공무원을 동원해서 비밀 TF를 꾸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론에 따라서 국정화를 취소해야 한다. 퇴행적인 국정화 작업은 그 어떤 비밀 작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JTBC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제가 상당히 좀 아쉬웠던 거는 대통령하고 이제 소통할 기회가 좀 너무 적었다. 이게 참 아쉬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사퇴를 결심하고도 꼭 좀 이렇게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또 국민이 느끼는 거 이런 걸 좀 충분히 전달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퇴를 결심하고 나서 그랬는데 한번 뵙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 뜻을 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사람의 관계라는 게 그렇게 무슨 끝이 나고 돌아올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 당시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예, 그 대통령께서 왜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러듯이 동지라는 말이 이제 뜻을 같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늘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 뜻을 같이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제가 도와드렸고. 박근혜의 만성적인 소통 부재 또한 동지의식의 결여. 그런데 한때 최측근 유승민은 정녕 이것을 몰랐단 말인가. 전효의 2012년 위키트리와의 인터뷰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는 제 보좌관이나 누구한테 개인적인 거 부탁하지 않아요. 그런 평등한 관계를 동지의 관계를 제가 지켜줘야지 그 사람들도 저를 동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 우비 씌워드리지 뭐하냐 그래서 제가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박근혜 위원장이 그 소리 다 들었죠. 우리 조그맣게 속삭여도 다 듣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한 5분 정도 됐어요. 저도 가만히 있어요. 두 아저씨들은 막 큰 목소리로 난리를 치고 기자들은 그때 점점 숫자가 많아서 가지고 한 200여 명이 몰려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충성심, 나의 굴복, 내가 완전히 엎드리는 거 이런 걸 보여줘야지 직성이 풀리는구나. 응? 그래서 제가 그 한나라당에 들어오기 전에도 굉장히 그 유신 공주적인 거에서 비난을 해서 저는 그게 미안해갖고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꼭 보여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으로는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때 이제 국공합작도 장개석하고 모택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너의 자존심을 이 나라에 대한 애국심 앞에서 무너뜨려라. 그래서 제가 정말 속으로 피눈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씌워줬어요. 일부러 천천히 씌워줬어요. 내 피눈물 나는 심정을 당신도 사람이라면은 같은 여성이라면 감지해라.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씌워줬는데 아무 내색도 없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진은 막 200명의 기자들이 몰려서 싹 찍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뒤에서 이렇게 씌우면 이렇게 괜찮다 내가 쓴다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하다못해 고맙다라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손이 없냐고요, 발이 없냐고요. 그렇죠. 이 보좌관이 뭐라고 하냐면 그 샴푸를 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박 대표에.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샴푸가 없대요. 단종된 샴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옛날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제 썼던 예전에 나온 샴푸 있어요. 유니나라든가 아모레 프로틴 샴푸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샴푸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저는 별로 이제 써보지도 않았지만 샘플은 얻어왔지만 아베다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여 샴푸라든가 얼마나 좋은 샴푸가 그때는 이제 여 샴푸나 그건 안 나왔지만 아베다 나왔을 때였어요. 또 국산 샴푸 중에서도 있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엘레스텐, 케라스틴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써보지 왜 옛날에 10몇 년 전에 나와서 단종된 샴푸를 했대. 그래도 그걸 쓰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한 번은 이제 이 어머니들하고의 그 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무슨 이 대형 슈퍼에 있는 롯데리아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어머니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햄버거를 먹으면서. 근데 저는 막 이거 들고 앙 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드시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안 먹냐고 안 드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보좌관이 이 플레이트에다가 이 포크와 나이프를 갖고 온 거야. 아니 햄버거를 무슨 포크와 나이프로 먹습니까? 약간 왠지 클럽에 웨딩드레스 입고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클럽에 왕관 쓰고 웨딩 쓰고, 드레스 이렇게. 입고 그렇게 메고 가실 것 그렇죠. 이러면서 맞아요. 이런 느낌이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기둥두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맞아요. 눈에 띄면 안 되잖아요. 클럽에. 왜냐면 또 클럽에 안내하는 사람들도 저 기둥뒤로 가세요. 여기 물 좋은 데기 때문에 오시면 안 돼요. 이럴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들었는데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물론이고 이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누구라도 재벌 오너와 따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니 상식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단계라는 전제가 있었지만은 이 발언은 그 의미가 새로웠습니다. 사실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만 만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권력자와 제격가의 만남, 또 친분은 또 다른 권력을 낳거나 또 다른 권력을 작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건희 회장의 병환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선뜻 기부하신 아버지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진이 청년희망펀드에 250억 원을 기부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인데요. 황교안 총리는 또 청년희망펀드 개설과 동시에 기부에 참여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황 총리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이 몇십억 내놓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금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명의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삼성 사장단 임원진 기부도 사실은 개인 명의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명의라고 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황교안, 이재용 접촉이 또 다른 권력,
또는 또 다른 권력의 작용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삼성이 하듯 나머지 너희들도 하라. 이런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상이 비슷한 재벌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 기부액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아직까지 기부액 집계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현대차 그룹에서 정몽구 회장이 150억 원, 그룹 임원진이 50억 원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뭘 한다는 거죠? 예, 조선일보 통일펀드만큼 용처가 궁금해집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밀려드는 감기 환자 때문에 대학병원이 정작 치료법 연구를 못하고 있다. 한 전직 대법관이 퇴임 직전 1년에 3만 건 이상의 사건이 몰려드는 대법원의 어려움을 병원에 빗대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는 3만에서 4만 건의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결이 필요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나눠서 전자는 대법관들이, 후자는 상고법원을 따로 만들어서 판사들이 판결하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상고법원 제도가 대법원에 의해서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3심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런 난색을 법조계에서 표하면서 진척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변호사분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죠. 자, 대법원은 그래서 상고법원에 대한 국회 논의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 대안으로 대법원 내부에 상고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상고법원과 같은 구조지만은 판결은 대법원 이름으로 내는 셈이죠. 절충안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대법원은 이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일보는 대법관의 고충을 알아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상고법원 요구를 묵살한 국회. 상당히 힘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국회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교과서 개발 비용 44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아예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항목에서 지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야당은 일제히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켰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비 편성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소하겠습니까? 정해진 절차를 밟아서 진행됐다라면서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당은 분기탱천했지만 그렇다고 상황을 되돌릴 만한 마땅한 방안도 없어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핵심 당직자가 한국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토로했네요. 새누리당이 툭하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정작 개정하고픈 쪽은 우리다.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회, 특히 야당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인지 이제는 노골적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 이게 뭡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안에서 폭력, 대립, 이것을 최소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산안 같은 경우 특히 이걸 갖고 많이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여야가 대립해서 예산 통과가 미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의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동적으로 부의되는 겁니까? 정부 예산안이 자동적으로 부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때면 전전긍긍하던 이전의 기획재정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 핵심 기능이 입법과 예산심의 아닙니까? 예산심의. 이로써 상당히 약화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입법은 어떻습니까?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능도 사실은 입법권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을 강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때 합의했단 말이죠.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해준 유승민 대표, 배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권 분립 좋아하시네. KBS 이사회가 조대현 사장 후임으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을 새 사장 후보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KBS 노조, 그리고 새노조, 양대 노조와 4대
직능협회, 언론시민사회가 절대 불가를 외친 부적격 인물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노조는 박근혜 정권 낙하산 사장을 거부한다라고 외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7표를 얻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11명 가운데 7표. 여당 추천이사가 7명이거든요. 여당 추천이사가 대동단결을 했군요. 지난번은 표가 분리가 되는 바람에 정권이 원하지 않았던 조대현 씨가 사장이 됐었는데 말이죠. 고대영 후보자는 2012년과 2014년에 이어서 세 번째 도전 끝에 KBS 최종 후보자가 됐는데요. 뭐 후보자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장 주면 바로 사장이 됩니다. 고대영 후보자, KBS 안에서 공영방송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불신임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방송 편파로 93.5%의 불신임, 용산 참사 축소 편파 보도로 84%의 불신임, 이렇게 기자들한테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방송의 공공성, 정치적 독립성 회복, 이거 기대하기 어렵겠죠. 게다가 선거를 앞둔 고대영 임명, 이건 뭐 결국 청와대가 KBS를 국영방송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 차원의 임명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을 구독하는 가정의 고등학생들은 구독하지 않는 가구의 학생보다도 수능시험에서 과목별로 6 내지 8점 높은 점수를 받고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 취업률도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양, 문학서적을 많이 읽을수록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간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오늘 아주 조선일보가 신나서 일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2004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일반계 그리고 전문계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11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이 조사한 것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읽으면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간다는 사실이 실제로 증명된 것이다. 활자 매체의 힘이 생각보다 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일면에 실었는데 설마 조선일보를 읽으면 점수가 좋아진다, 정규직 취업률이 높아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겠죠. 너무나도 빈번하고 노골적인 사실 왜곡, 누락, 설익은 주장으로 이미 지성사회에서 도태된 조선일보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를 학생들에게 보여줄 신문은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여줘서는 안 될 신문이 또 있다면 바로 매일경제, 한국경제 같은 경제신문입니다. 한겨레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에 져서 위대한 탈출의 출판사가 한국어판 출판사를 상대로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어판이 원 저서의 내용을 왜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왜곡이 사실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국어 출판사는 다름 아닌 친기업 성향의 한국경제신문 계열의 한경 BP다. 네, 어제도 제가 소개했습니다만은 위대한 탈출 한국어판이 저자의 핵심 의도가 담긴 부분은 빠지기 일쑤였고 특히 미국 내의 불평등을 다룬 중요 부분은 아예 내용이 변질됐다는 것이죠.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인 이 원저의 부제도 한국어판에서는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진시키나 이렇게 둔갑해버렸단 말이죠. 이번 사태가 한 출판사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 것은 불평등이라는 현실을 대하는 우리 사회 일부의 불편한 시각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세계적 돌풍을 일으킨 이후 불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한국 경제가 디턴 교수의 메시지를 경제적 불평등은 성장의 원동력으로 호도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일부 학자들이 좋은 불평등론으로 화답하고 나선 것은 불평등에 쏠리는 뜨거운 관심을 돌리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네, 한겨레 사설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고 주장도 오도하는 이런 나쁜 신문이 바로 매일경제, 한국경제 같은 자본의 나팔수들입니다. 학생들이 신문 보고 거짓말하는 법,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법, 이런 거 배우는 거 원치 않는다면은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같은 이런 신문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1000유로 약 125만 원이 넘는 고가 물품은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난달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벨기에는 5,000유로, 스페인은 2,500유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유럽 주요국들도 현금 결제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현금을 최대한 줄이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인데요. 현금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은 유럽만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 주변에서도 물 한 병을 살 때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먼저 꺼내고 밥을 먹거나 물건을 산 다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결제하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에 계좌이체나 카드 같은 비현금 지급 결제액은 하루 평균 338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도 11% 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한국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현금 없는 사회가 유토피아냐? 물론 국가 경제 시스템을 상당히 투명하게 만드는 긍정적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금융 시스템에서 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친구 어디 가서 뭘 썼는지. 개인 금융 정보가 침해될 소지가 있고 이런 개인 금융 정보 또 구매 정보 이 빅데이터를 악용하는 세력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가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네, 여러 가지로 우려점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금융보안 기술 투자도 이 때문에 병행해서 늘려야 한다는 지적. 오늘 국민일보가 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남아도는 쌀 140만 톤. 북한에 지원할 수도 없고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풍년입니다. 올해도. 당정은 서둘러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쌀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야말로 엄청난 가뭄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북한의 쌀 옥수수 생산량이 지난해 430만 톤보다도 60만 톤 줄어든 370만 톤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에다가 주기에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교역을 전면 중단시킨 5.24 제재 조치가 걸림돌입니다.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없이는 남측이 일방적으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명분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아닌 다른 나라에 무상으로 원조하는 방안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상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쌀을 북한에 보낸 적은 있어도 다른 나라에 지원한 사례가 없는데 그래봤자 연간 10,000톤에서 4만 톤 정도만 해외 원조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만도 쌀 공급 과잉 예상분이 29만 톤입니다. 턱없이 못 미치는 것이죠. 쌀 재고 문제는 그래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도 그렇지만은 국내 쌀 수요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2010년 72.8kg에서 2014년 65.1kg으로 10% 넘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밤사이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서 내일 아침 기온은 1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4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을 맞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 주 초반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오늘은 경향신문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의 청년에게 권좌를, 이런 제목의 칼럼을 일부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헬조선과 망한 민국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의 어른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그리할 수 있다고 답한다. 하지만 진위가 의심스러운 답이다. 왜냐고? 자신들이 겪어보지 못한 세계를 빠져나갈 길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인가? 당사자인 청년들과 직접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지혜를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다. 설사 알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해답이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지금의 청년들을 경제동물로 가정한 채 헬조선과 망한 민국의 부조리함을 그저 저소득과 내수 침체의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정과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청년들은 헬조선과 망한 민국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의 전위가 아니라 기껏해야 헬조선과 망한 민국의 노동자 혹은 소비자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혹은 소비자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헬조선과 망한 민국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새로운 세계로의 나아감, 어불성설이다. 벗어남과 새로움은 자유와 용기와 열정을 필요로 한다. 돈과 상품의 사슬에 묶여있는 노동자와 소비자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덕목이다. 권력의 자리다. 자유와 용기와 열정을 낳는 자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 지금의 청년들이 헬조선과 망한 민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권력의 자리를 내줘야 한다. 헬조선과 망한 민국의 처참함을 겪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나 곧 그 세계에 가닿을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역할이다. 청년들에게 권력의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산다. 역사교육을 잘못 받아서 청년들이 툭하면 나라 탓, 툭하면 헬조선 운운한다는 집권여당 대표의 인식. 이런 얕은 인식을 가진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집단에 나라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모든 개혁은 주체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죠. 청년들에게 권력을. 네, 상당히 의미 깊은 칼럼이었습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